오늘 이 정적을 깨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세단 5대가 조용히 언덕길을 따라 올라와 중앙구역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평범한 수행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듯 한 남자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중심에 선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진성그룹의 박태진 회장이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깊게 펜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여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맞춤 정장은 그의 권위와 부를 대변했고 손에 들린 순백의 백합 다발만이 그의 내면에 숨겨진 슬픔을 희미하게 암시할 뿐이었다. 오늘은 그의 외아들 박지훈의 5번째 기일이었다. 박태진 회장은 말없이 아들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다. 높이 2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검은색 비석은 주변의 다른 묘비들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 위에는 사랑하는 아들 박지훈, 여기에 잠들다 라는 간결한 문구와 함께 생전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새겨져 있었다. 25, 가장 빛나던 나이에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다.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모든 것을 가졌던 아들이었다. 박 회장은 익숙하게 묘비 앞을 정리하고 백합 다발을 헌화했다. 그의 모든 동작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억눌린 감정이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와 허망함이 그의 심장을 좀먹어 들어왔다. 만약 그때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수행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침묵을 지켰다. 오직 스산한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묘역을 감돌았다. 박 회장이 아들을 향한 짧은 묵념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였다. 아저씨, 어디선가 들려온 앳된 목소리였다.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신성한 공간, 특히나 자신이 있는 이곳에 감히 누가 접근한단 말인가. 그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커다란 소나무 뒤에서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길게서 꺾은 듯한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즉각 반응했다. 2명의 경호원이 소리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앞을 막아섰다. 꼬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서 나가거라. 한 경호원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경호원들의 다리 사이로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또렷해졌다. 거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순간 묘역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난인가? 아니면 어딘가 모자란 아이의 헛소리인가? 그의 인생에서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난의 흔적이 역력한 아이의 행사에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뭐라고? 박 회장이 낮게 묻자 아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다시 말했다. 여기는 우리 아빠 이동욱의 무덤이라고요. 아저씨가 왜 여기 계세요? 이동욱,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실장이 나섰다. 최 실장은 박 회장의 수족이자 진성그룹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얘야, 무슨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긴 진성그룹 박지훈 전무님의 묘소란다. 너희 아빠 묘는 다른 곳에 있겠지. 어서 엄마한테 가보렴. 최 실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귀찮은 벌레 취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서준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우리 아빠 사진도 여기 있었는데. 서준이는 무언가를 찾듯 묘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이 불쾌한 연극을 참아줄 수 없었다. 아들의 기일에 나타나 웬거지 꼬마가 행패를 부리는 꼴이라니. 그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 실장, 저 애 당장 끌어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와서 소란이야. 박 회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서준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준아, 언덕 아래쪽에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서준이와 마찬가지로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는 아이의 엄마,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릴 뻔한 아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와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오수진은 박 회장과 그 일행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는 이곳이 보통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우리 아빠 무덤을 뺏었어. 품에 안긴 서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 말에 오수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과 거대한 묘비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과 체념으로 흔들렸다. 박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돈을 노린 한심한 사기극일 것이라 단정했다. 평생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숱하게 겪어왔다. 약점을 잡아내고 동정심에 호소하며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는 하이에나들. 모자무치가 쌍으로 와서 연극을 하는 건가? 박 회장이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목적이 뭐야? 돈이 필요하면 곱게 말을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곳에 와서 행패야. 그 말에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등 뒤로 숨기고 박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행패가 아닙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다만 저희 남편의 자리를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네, 남편의 자리.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여긴 내 아들, 박지훈이 잠든 곳이야.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어디 와서 우기는 건가? 당신들, 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아니야? 아닙니다. 오수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5년 전, 제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 자리에 남편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와보니 이렇게 거대한 묘비가 들어서 있고 저희 남편의 작은 비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4년간 겪었던 서름을 토해내듯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그들은 전산상의 오류라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등에 업은 진성그룹 앞에서 일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최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오수진의 말을 끊었다. 아주머니, 이야기가 길어지시는군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지금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억지를 부리시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시죠. 자,
이걸 받으시고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최 실장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들의 방식은 늘 똑같았다. 돈으로 입을 막고 돈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 오수진은 그 돈 봉투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멸감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초에 실장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돈다발이 바닥에 힘없이 흩어졌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당신들은 죽은 사람까지 돈으로 모욕하는 겁니까? 오수진의 외침이 묘역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려 했고 서준이는 엄마를 지키려는 듯 소리를 질렀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진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저 미천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아들 기일을 망치고 자신의 앞에서 돈을 거부하며 발악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등 뒤에 숨어 자신을 노려보는 아이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탐욕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순수한 분노와 진실을 갈망하는 흔들림 없는 빛이 있었다. 그 눈빛은 박 회장이 그동안 상대해왔던 그 어떤 어른들의 눈빛과도 달랐다. 너무나도 맑고 고다서 오히려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불안감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단순한 사기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뇌리를 스쳤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저것들 시끄럽지 않게 깨끗이 처리해. 다시는 내 눈에 띄는 일 없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다. 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흩날리는 돈다발과 아들을 끌어안고 망연자실 서 있는 여인,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노려보던 아이의 그 강렬한 눈빛이 잔상처럼 그의 망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 잔상을 지우려 눈을 감았다.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곧 초의 실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작은 균열과 찝찝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아주 미미한 전조였다. 최 실장이 흩뿌린 돈은 오수진의 짓밟힌 자존심처럼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경호원들은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그녀와 아들 서준을 방황제로 묘역 밖으로 밀어냈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쿵소리를 내며 다쳤을 때 오수진은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그녀를 아들 서준이 작은 손으로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고 일어섰다. 그들의 등 뒤로 박태진 회장의 세단 행렬이 소리 없이 언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검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세상을 향해 오수진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모자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서준이는 엄마의 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고 오수진은 5년 전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감고 있었다. 남편 이동욱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날도 그랬다. 과속으로 질주하던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갓길에 있던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차에 치였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가해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결론 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작은 전세금과 보험금을 합쳐 그녀는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산이 보이는 그곳에 작은 안식처를 마련했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와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첫 기일을 맞아 찾아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팻말은 뽑혀나갔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대리석 묘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거대한 진성그룹 앞에서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관리사무소, 구청, 경찰서, 심지어 언론사까지. 그녀가 문을 두드린 모든 곳에서 그녀는 미친 여자 혹은 돈을 노린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녀는 서서히 지쳐갔다. 세상은 그녀의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박태진 회장의 그 오만한 얼굴과 아들을 향한 경멸의 눈빛은 그녀의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아빠의 무덤을 빼앗겼다고 우는 아들을 위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기로 결심했다. 낡은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그리고 왕가의 언덕, 메모리얼 파크와 맺었던 초기 계약서와 묘지 위치가 표시된 약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을 묻은 직후 서준이와 함께 작은 나무 팻말 앞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 아주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검찰도 포기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해준 변호사가 있대. 원래 검사였다는데 너무 뻣뻣해서 윗사람들한테 밉보여서 나왔다나 봐.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 해결사, 정의로운 몇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혁,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던 사람. 거대 기업의 비자금 수사 중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검사장과 맞서다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는 전설 같은 인물. 현재는 민혁진실규명사무소라는 이름의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수진은 서준의 손을 잡고 강민혁의 사무소가 있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허름한 외관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계단을 올랐다. 사무실은 3층 복도 끝에 있었다. 낡은 철문에는 민혁진실규명사무소라고 쓰인 작은 아크릴 명패가 전부였다. 그녀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비좁고 어수선했다. 사방 벽면은 사건 파일과 법률 서적이 가득 찬 책장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온갖 색깔의 핀과 실로 연결된 거대한 서울 지도가 붙어 있었다.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식어 빠진 커피잔이 널려 있었다. 세상의 온갖 고민과 비밀들이
이곳에 모여 응축된 듯한 묘한 공기가 흘렀다. 책상 뒤편, 낡은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강민혁이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편안한 차림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에서 과거의 예리함이 엿보였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세상새 지친 듯한 권태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보험 사기 배우자 외도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오수진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 남편의 무덤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강민혁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흥미보다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오수진과 그녀의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서준이를 번갈아 보았다. 무덤을 도둑 맞았다니요. 유골을 누가 파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묘지 자리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오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5년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강민혁의 표정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경험상 이런 류의 이야기는 과대망상이나 혹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계획된 접근일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그 묘지를 빼앗아간 사람이 진성그룹 박태진 회장이라는 겁니까? 강민혁이 확인하듯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박지훈의 묘가 제 남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강민혁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잠시 오수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대한민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진성그룹 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묘지 자리를 뺏는단 말입니까? 세상에 묘자리가 없어서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는 투였다. 그가 막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오수진은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묘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내민 사진 속에는 앳된 서준이가 작은 나무 팻말 옆에 쭈그려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팻말에는 구 이동욱이라는 이름이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분명 어제 그들이 쫓겨났던 왕가의 언덕 그 자리였다. 강민혁의 시선이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사진 한 장으로 믿음을 주기엔 세상은 너무나 험악했다. 이런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성그룹을 상대로 싸우려면 그들이 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주머니의 주장은 솔직히 말해서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오수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역시 여기도 안 되는구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려던 바로 그때 그녀의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서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강민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 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눈빛은 어제 박태진 회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실의 빛. 강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사기꾼들의 눈을 봐왔다. 탐욕과 거짓, 공포로 가득 찬 눈들을.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아이의 눈은 그가 평생 봐왔던 그 어떤 눈과도 달랐다. 아이의 눈은 마치 거울처럼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바로 정의라는 이름에. 그가 검사 시절 그토록 지키려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낡고 해진 가치였다. 진성그룹.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다시 한번 때렸다. 검사 시절 그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 바로 진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수사였다. 그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사건을 덮어버렸고 그는 무력하게 좌천된 뒤 스스로 검사복을 벗었다. 박태진 회장의 그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그가 떠나온 지옥과도 같은 세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평범한 모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싸워야 하는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저 눈을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검사복을 벗으며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어버리게 될 터였다. 긴 침묵 끝에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건조함 대신 낮고 묵직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주머니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오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럼 맡아주시겠다는 건가요? 강민혁은 대답 대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눈빛이 변했다. 세상사에 지친 권태로움은 사라지고 과거 독사라 불리던 시절의 예리하고 집요한 빛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칼을 빼든 전사의 눈빛이었다. 강민혁은 의뢰인을 돌려보낸 후 한동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겼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 빛바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동욱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들 서준이의 모습이 그의 시선에 박혔다.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신만만한 표정의 박지훈과 그의 아버지 박태진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그의 낡은 책상 위에서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지도로 향했다. 민혁진실규명사무소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압정을 이용해 두 가족의 사진과 오수진이 건네준 모든 서류 사본을 지도 위에 붙이기 시작했다. 사건의 중심지인 왕가의 언덕, 메모리얼 파크에 빨간색 핀을 꽂았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수많은 연결선을 상상했다. 검사 시절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깨어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묫자리 분쟁 사건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죽음, 한 가족의 파괴,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수사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가장 먼저 공식 기록을 파고드는 것.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기록은 진실보다 더 위험한 법이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근처의 경찰서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5년 전 교통사고 파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동욱 씨입니다. 강민혁은 과거 인맥을 통해 얻은 특별 열람 허가증을 내밀었다. 먼지 쌓인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누렇게 변색된 사건 파일을 들고 나왔다. 파일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가해자 김철민 32세 회사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치사.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서 역시 가해자의 진술과 일치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강민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검사 시절 그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파일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파일은 드물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그는 파일 구석에서 익숙한 서명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 경사. 그는 강민혁이 검사로 있을 때도 윗선의 지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건 현장 사진 원본 필름도 같이 요청합니다. 그가 말하자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찾아봤는데 해당 필름은 분실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산화 작업 중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분실, 강민혁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세상에 우연한 분실은 없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온 그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사건의 가해자로 기록된 남자. 김철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5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철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저승사자를 만난 사람처럼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민혁입니다. 5년 전 이동욱 씨 교통사고 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동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철민은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사건은 이미 다 끝났소. 난 죗값도 다 치렀고. 당신이 알 건 아무것도 없어. 당장 나가. 그는 강민혁을 쫓아내려 했지만 강민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철민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스위스제 시계를 힐끗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죗값이라. 죗값치고는 꽤 큰 보상을 받으신 것 같군요. 김철민 씨, 평범한 회사원이 5년 만에 이 정도 회사를 차리려면 웬만한 퇴직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무슨 헛소리야. 이건 다 내가 피땀 흘려본 돈이야. 피땀이라. 혹시 다른 사람의 피값은 아니고요. 강민혁의 날카로운 말에 김철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는 진범이 아니라 돈을 받고 죄를 뒤집어 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겁에 질린 쥐를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김철민 씨, 그때가 되면 당신의 그 비싼 시계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김철민을 뒤로 하고 나온 강민혁의 다음 목표는 사건 기록에 적힌 목격자들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더 높고 견고한 벽이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아주머니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예전 가게 터를 찾아갔지만 주변 상인들은 그녀가 5년 전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말했다. 로또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두 번째 목격자는 택시 기사였다. 그는 어렵게
기사의 집을 찾아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3년 전부터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마지막 목격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낡은 차 안에서 허탈하게 담배를 태웠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거나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힘은 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치밀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진성그룹 회장실. 박태진 회장의 충실한 개. 최 실장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자신의 주인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자가 5년 전 그 사고를 다시 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박태진 회장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강민혁, 낯익은 이름이었다. 몇 년 전 진성그룹을 향해 겁없이 칼을 휘두르다 제풀에 나가떨어진 독사 같은 검사. 그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개미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린다고 대포를 쏠 필요는 없지. 하지만 그 파리가 내 잠을 깨운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그놈의 뒷조사를 해.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여자든 뭐든 좋아. 숨통을 끊어놓을 미끼를 찾아.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다. 그는 하루 종일 얻은 것이라고는 없다. 모른다, 사라졌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노려보았다. 수많은 인물과 장소들 사이에서 그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적들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완벽한 벽 뒤에 숨어 있다고 믿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다. 분명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있을 터였다. 그는 빨간색 셔플펜을 들어 분실된 현장 사진이라고 쓰인 메모와 박지훈의 사진을 굵은 직선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 이제 전공법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적의 허를 찌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거대한 적과의 외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길이 막혔다. 강민혁은 사무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희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벽에 걸린 사건 지도를 응시했다. 용의주도하게 지워진 증인들의 흔적, 겁에 질려 입을 닫아버린 가짜 범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실 처리된 현장 증거물. 진성그룹이 쳐놓은 방어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마치 유령 군대와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의 시선이 5년 전 경찰 조서의 한 귀퉁이에 머물렀다. 담당자 경사 박만수. 강민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검사 시절
그는 박만수 경사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본성이 악한 경찰은 아니었다. 그저 의지가 약하고 압력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만수 경사는 이동욱 사건이 종결된 지 불과 몇 달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조기 퇴직했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퇴직이었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박만수가 바로 이 거대한 벽에 가장 약한 고리일 것이라고. 그는 이미 부서졌고 버려진 돌멩이였다. 진성그룹의 보호망에서도 벗어나 있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은퇴한 경찰, 특히 불명예 퇴직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서울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경찰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후배에게 전화를 걸고 예전 정보원들을 움직였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박만수의 행방을 찾아냈다.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혁의 낡은 차는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위선적인 서울의 마천루를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를 맞았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한적했다. 이곳은 서울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세상처럼 보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박만수는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햇볕과 짠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무표정하게 낚싯줄을 손질하고 있었다. 뭐 필요한 거라도 박만수 씨 되십니까? 그제야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낯선 방문객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강민혁은 명함을 내밀었다. 박만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민혁진실규명사무소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볼 일 없어. 낚싯바늘이나 사러 온 게 아니면 돌아가시오. 그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하지만 강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5년 전 이동욱 씨 교통사고 건 때문에 왔습니다. 이동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만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강민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미쳤어. 여기서 그 이름을 왜 꺼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질려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이름에 얽힌 공포는 그의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 사건은 나랑 상관없어.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박만수는 강민혁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며 가게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쾅 닫히는 문은 그의 완고한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의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잡고 장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만수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변을 조용히 맴돌았다. 박만수가 자주 가는 부둣가의 작은 선술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셨고 그가 새벽에 낚싯배를 타고 나갈 때면 방파제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위협이 아닌 끈질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강민혁은 비가 내리는 선술집 구석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만수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민혁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그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체 원하는 게 뭐여? 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냔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오수진에게서 받은 어린 서준이가 아빠의 작은 나무 팻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가 이동욱 씨 아들입니다. 올해 10살이죠. 이 아이는 아직도 자기 아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서류에 서명한 그날, 당신은 한 사람의 목숨값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까지도 팔아넘긴 겁니다. 강민혁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박만수 씨, 당신도 경찰이었습니다. 한때는 정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했겠죠.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만수는 오랫동안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빗소리와 파도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날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부둣가로 향했다. 낡은 창고 안, 박만수는 지난 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비밀을 힘들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순찰 중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끔찍했다.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와 그 아래 깔린 피해자 이동욱이 있었다. 그가 막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 고위 간부는 그에게 오늘 밤 본 것은 모두 잊으라고 명령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조작되었다. 진범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몇 시간 뒤 엉뚱한 가짜 범인 김철민이 술에 취한 채 자수를 해왔다. 그는 조작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현장의 모든 증거물은 진성그룹 사람들이 수거해 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괴물이었소. 감히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단 말이오. 박만수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민혁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들이 놓친 건 없었습니까? 당신만 아는 그들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무언가. 질문을 받은 박만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강민혁을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뜯어내자 그 아래 숨겨진 작은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손수건 위에는 날카롭게 깨진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파편이었다. 나는 평생을 교통과에서 근무했소. 차만 봐도, 아니, 부서진 파편만 봐도 어떤 차인지 대충 알 수 있지. 이건 그날 현장에 있던 가짜 범인 김철민의 싸구려 국산 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건이야. 이건 독일제 최고급 스포츠캐만 들어가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이요. 그는 그날 밤 모두의 눈을 피해 몰래 이 파편 하나를 주머니에 숨겼다고 했다. 경찰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보험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년간 이 작은 파편을 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헤드라이트 파편을 집어들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조각이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이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초의 균열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는 파편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파편 끝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강민혁의 손바닥에 들린 헤드라이트 파편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시간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가 파편을 쥔 채 눈을 감자 5년 전 그날 밤의 비극적인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5년 전 가을비가 내리던 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 어둠과 빗줄기가 뒤섞여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이 길 위를 한 대의 은색 괴물이 포효하며 질주하고 있었다.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되어 국내에 단 몇 대밖에 없다는 희귀한 스포츠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진성그룹의 황태자 박지훈이었다. 그의 혈관 속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마약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뇌는 오만함과 쾌락으로 마비된 상태였다. 최고급 오디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터져 나왔고 그는 연신 엑셀을 밟아대며 빗길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즐기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여자 모델이 까무러치듯 웃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에게 도로 위의 다른 차들은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반대편 차선에서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국산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이동욱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조수석에 놓인 아들 서준이에게 줄 작은 로봇 장난감 상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빨리 집에 가서 잠든 아들의 얼굴에 셔츠의 땀 냄새가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의 차 앞에는 작은 SUV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동욱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그 뒤를 따랐다. 빗길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운전 철칙이었다. 비극은 찰나에 일어났다. 급격한 코너길에서 박지훈의 스포츠카는 빗물에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차는 팽이처럼 돌며 중앙선을 괴물처럼 넘어왔다. 먼저 앞서가던 SUV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SUV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 쪽으로 튕겨나갔다. 뒤따르던 이동욱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코너를 돌아 나온 박지훈의 스포츠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이동욱의 의식은 순간 암전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동욱은 찢어질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눈을 떴다. 찌그러진 운전대와 부서진 계기판 사이로 피냄새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조각난 차체에 끼어 감각조차 없었다. 머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그때였다. 그는 자신의 차 앞에서 아까 그 SUV가 가드레일에 처박힌 채 뒤집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부서진 엔진룸에서부터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면 대결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패를 다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패를 보여주는 척하며 그들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제 사무실도 며칠 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도덕한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고요. 저들이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철 기자가 제안했다. 작전명은 유령의 목격자였다. 강민혁이 그의 앞에 섰을 때 박만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김 기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원 중 가장 신뢰할 만하지만 신분 노출의 위험이 적은 밑바닥 인물을 움직였다. 강민혁이 5년 전 사고에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냈다는 소문을 조심스럽게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소문은 교묘하게 사리부터 퍼져나갔다. 그 목격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튕겨나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우연히 손에 넣었으며 지난 5년간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가 최근 강민혁의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신변 보호와 거액의 돈을 조건으로 강민혁에게 메모리 카드를 넘기려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철민이 현장에 도착했다. 초의 실장은 그의 손에 거액의 돈다발과 함께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를 쥐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헤드라이트 파편이 진짜 증거였지만 이 가상의 메모리 카드는 최 실장을 끌어내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저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머니의 남편을 2번 죽이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제는 그의 명예와 기억마저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소문은 예상대로 최 실장의 귀에 들어갔다. 강민혁에 대한 24시간 감시망에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었기에 오히려 이 소문은 더 그럴듯하게 들렸다. 최 실장은 오만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계획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같은 사소한 변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태진 회장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직접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유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 강민혁의 존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가 신성하게 지키려 했던 아들의 명예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슬픔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뒤틀리고 응축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최 실장은 정보원을 통해 유령의 목격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며칠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었다. 거래 장소는 목격자 측에서 지정한 도심 외곽의 거대한 주차 타워였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그곳은 수많은 사각지대와 어둠을 품고 있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강민혁 팀이 파놓은 거대한 덫의 중심이었다. 강민혁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겁에 질린 서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거래 당일 밤 이동욱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을 기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강민혁과 김승철 기자 그리고 김 기자가 섭외한 방송국 촬영팀 스태프 2명은 주차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주차타워 곳곳에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들이 보내오는 영상이 여러 개의 모니터에 떠 있었다. 정유진 검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며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비열한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목격자 역할은 강민혁이 섭외한 배짱 두둑한 무명 연극 배우가 맡았다. 그의 옷 단추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려 있었고 귓속에는 강민혁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가 숨겨져 있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인정사정 없는 살기로 번뜩였다. 약속 시간이 되자 최 실장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부하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돈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의 굳은 맹세였다. 최 실장은 약속 장소인 5층 주차구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짜 목격자에게 다가갔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평생 먹고 살게 될 거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품는 순간 당신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야. 당신인가? 오수진은 오랫동안 강민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공포의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과 남편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아내의 굳은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가짜 목격자는 강민혁의 지시에 따라 잔뜩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 실장, 물건은 가져왔겠지.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의뢰인과 해결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강민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네. 하지만 약속한 돈을 먼저 보여주셔야. 그는 깨진 뒷좌석 유리창으로 손을 뻗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5살 남짓한 여자아이를 끌어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몇 걸음 물러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SUV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최 실장이 가방을 열어 보이자 안에는 5만 웡원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목격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머니에서 가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최 실장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강민혁은 수신기를 통해 목격자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이었다. 그에게는 조력자가, 이 거대한 벽을 함께 부술 연대가 필요했다. 이걸로 정말 박지훈 씨가 운전했다는 게 다 증명되는 거 맞죠? 네, 회장님. 목격자가 일부러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최 실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강민혁은 우선 오수진과 서준이 모자의 안전부터 확보했다. 그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도예가로 활동하며 경기도 외곽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는 이에게 부탁해 두 사람을 위한 은신처를 마련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고즈넉한 그곳이라면 진성그룹의 마수도 당분간은 닿지 못할 터였다. 모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에야 그는 자신의 전쟁터인 사무실로 돌아왔다. 증거 따윈 없어. 이건 그날 밤의 마지막 쓰레기일 뿐이야. 이걸 받고 돈을 챙겨. 그리고 평생 입 닥치고 쥐 죽은 듯이 살아.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넌 이동욱처럼 되는 거야.
최 실장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길게 쓰러져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동욱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에게 이동욱은 이름 없는 희생양이자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를 위해 치워버려야 할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과 협박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에는 기존의 자물쇠 외에 특수 제작된 잠금 장치가 2개나 더 달려 있었다. 이제 이곳은 그의 요새였다. 그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어둠 속을 더듬으며 진실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이제 적은 그의 존재를 알았고 전면전을 선포해왔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군의 지원이, 특히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쥔 조력자가 절실했다. 가짜 목격자는 돈 가방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의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다. 돈만 주고 곱게 보내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속셈이었다. 지금까지처럼 점잖게 놀아줄 필요가 없어졌다. 그 버러지 같은 놈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혀를 뽑아버려 다시는 기어오르지도 짖지도 못하도록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끗하게 처리해 내 세상에서 그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란 말이다. 부하들이 목격자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유진 검사. 강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원격 조종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주차타워 3층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삐. 갑작스러운 소란에 초의 실장과 부하들의 시선이 아래층으로 쏠린 찰나의 틈, 경찰이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실장이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뛰어. 그녀는 강민혁이 검찰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명석한 두뇌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그녀는 강민혁이 조직을 떠날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핵심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등지고 나온 그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검찰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강민혁의 외침과 함께 목격자는 돈 가방을 그들 앞에 던져버리고 미리 계획된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당황한 초의 실장이 소리쳤지만 목격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실장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닥에 떨어진 돈 가방과 손에 쥔 가짜 메모리 카드.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은 검찰청 근처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인사동의 낡은 찻집에서 만났다. 건너편 건물 옥상 강민혁 팀의 작전본부.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신입 딱지를 갓댄 박만수 경사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이미 모든 진실이 거세된 채 평범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의 목소리,
그의 얼굴에 떠오른 살기,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결정적인 자백까지. 김승철 기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의 어깨를 툭 쳤다. 선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독사가 마침내 거물의 목덜미를 물었군.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인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강민혁은 모니터 속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허공을 노려보는 최 실장의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덫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정유진은 여전히 맑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작전 개시일은 진성그룹의 연례 기자간담회 날로 정해졌다.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사회 공헌 계획을 발표하는 이 행사는 박태진 회장의 위선적인 이미지가 정점에 달하는 상징적인 날이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빛을 받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추락시키는 것, 그것이 강민혁 연대가 계획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세라미,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박태진 회장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그룹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최 실장이 서 있었다. 주차 타워의 일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사소한 해프닝으로 잊힌 지 오래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수진 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음모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조작된 서류와 증발한 증인들, 그리고 사라진 증거물이라는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건에 싼 헤드라이트 파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같은 시각 연회장 밖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박만수에게서 받은 헤드라이트 파편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싸늘한 위화감을 느꼈다. 누군가 침입했다. 자물쇠는 멀쩡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침입자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김승철 기자는 평범한 지역 신문 기자로 위장한 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노트북 안에는 진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수만제에 달하는 탐사 기사가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유진은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능력과 정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 정유진 검사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행사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날이 선 검사복 차림으로 최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박태진 회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처럼 고요하고 단호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유령처럼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죽음은 그렇게 돈과 권력의 힘 아래 철저하게 은폐되고 지워졌다. 그리고 강민혁, 그는 현장에 없었다. 그는 오수진 모자와 함께 안전가옥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히든카드였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승리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선언이 될 터였다. 선배, 이건 너무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진성그룹이라는 제국과 싸우시겠다고요. 검찰 상층부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을 묻어버릴 거예요. 이건 선배의 커리어를 넘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침내 박태진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몇몇 기자들이 예상된 질문들을 던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되려던 순간 사무실 내부는 처참했다. 서류들은 온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책장의 책들은 모두 뽑혀 나와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는 본체가 열린 차에 하드디스크가 강한 자석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단순한 좀도둑의 소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조사 자료만을 노린 전문가의 솜씨였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김승철 기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는 그를 지명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강민혁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정유진을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들의 처음을 이야기했다. 김 기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 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 구조가 아니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인 박지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김승철 기자입니다. 박태진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룹의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왜 검사가 됐었지?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아니었나.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환영 인사가 아주 거창하군.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헤드라이트 파편과 오수진에게 받은 원본 서류들은 그의 사무실이 아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둔 상태였다. 5년 전 회장님의 아들인 고 박지훈 씨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이동욱 씨. 그가 어째서 회장님 아드님의 묘지에 묻혀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찻집의 공기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 질문은 연 회장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현재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태진 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살벌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 실장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김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법이 과연 만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진 자들의 전유물인지를 묻는 싸움이야.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들이 법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적들의 침입은 그에게 아무런 손실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해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 기자가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은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가 수개월간 준비한 폭로 기사가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민혁은 헤드라이트 파편과 관련 서류 사본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경호원들이 김 기자에게 다가서는 바로 그때 강민혁은 감았던 눈을 떴다. 손바닥의 헤드라이트 파편이
그의 살을 파고들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진성그룹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심지어 무덤까지 훔쳐가며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다. 잠깐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네가 가진 권한으로 조용히 이것만 확인해줘. 5년 전 이동욱 사건의 원본 기록이 정말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파기되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정유진 검사가 수사관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압도했다. 다음 날부터 진성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정유진은 오랫동안 대답 없이 서류와 강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의 최 실장에게 정확히 꽂혔다. 아이를 안전한 갓길에 내려놓은 이동욱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의 스포츠카에서 걸어 나오는 박지훈의 모습이었다. 박지훈은 겁에 질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이동욱이나 불타는 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최진석 씨, 당신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살인교사 및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무렵 강민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자신을 시사주간지의 김승철 기자라고 소개한 남자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비리를 추적하는 탐사보도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이미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한적한 상이슬게 자리한 왕가의 언덕. 메모리얼 파크는 이름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허영과 죽은 자들의 평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잘 가꿔진 잔디는 양탄자처럼 부드러웠고 곳곳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엄숙한 경비원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곳의 묘비들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하나하나가 최고급 대리석과 화강감으로 빚어낸 예술 작품이었고 그 가격은 웬만한 서민의 집 한 채 값을 훌쩍 넘겼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질 낮은 인터넷 연예 매체에 충격 전직검사 K씨. 유족 상대로 사기 행각 버리다 덜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강민혁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검사 시절 뇌물수수로 파면당했으며 현재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흥신소를 차려 억울한 유족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착수금을 뜯어내는 악질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기사에는 강민혁과 오수진이 그의 사무실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마치 둘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듯한 악의적인 구도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 씨 되십니까? 당신에 대해 나온 인터넷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연 회장의 다른 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강민혁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흥신소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검사 시절을 연상시키는 날카롭게 각이 잡힌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마치 마법처럼 조용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태자가 저지른 뺑소니, 마약, 살인,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추악한 범죄의 사슬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평범한 가장의 영웅적인 죽음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모욕했다. 강민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을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고 무대 위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태진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김승철 기자는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다. 박태진 회장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강민혁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전화기는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익명의 전화들로 불통이 되었다. 그를 잠재적인 조력자로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진성그룹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너무 조잡하고 필사적이더군요. 진성그룹이 당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광고하는 셔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당신 진성그룹의 대단한 비밀이라도 하나 물고 있는 겁니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파헤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동욱의 영웅적인 죽음, 진성그룹이 저지른 추악한 은폐 공작과 대리 처벌, 그리고 죽은 자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버린 그들의 반인륜적인 행태까지 노회한 기자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진성그룹의 어설픈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를 강민혁에게로 이끈 셈이었다. 강민혁의 폭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태진 회장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주차타워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의 의뢰인 오수진과 아들 서준을 향했다. 그것은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의 심리적 압박이었다. 증거 따윈 없어. 이건 그날 밤의 마지막 쓰레기일 뿐이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넌 이동욱처럼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강민혁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김승철 기자는 강민혁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보였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과 함께 연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자백이었다. 강민혁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을 향한 전쟁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년간 내가 쫓아온 진성그룹의 비리 파일입니다. 탈세, 정경유착, 불법 승계. 하지만 언제나 꼬리만 잡혔을 뿐 몸통을 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죠.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모든 사건의 퍼즐을 맞출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최 실장은 스크린을 보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박태진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강민혁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오수진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 자물쇠가 미세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한 흔적이었다. 며칠 뒤에는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목이 꺾인 비둘기 사체가 놓여 있었다. 아, 아들아. 김승철 기자의 눈은 탐욕스러운 사냥꾼처럼 번뜩였다. 그에게 이동욱 사건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완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가슴을 움켜쥐고 단상 위로 쓰러졌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비참한 최후였다. SUV 뒷좌석에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며 차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어른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동욱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다리를 끌며 필사적으로 SUV로 향했다. 연 회장은 수사관들의 통제선과 기자들의 고함, 카메라 플래시로 아비 규환을 이루었다. 최 실장은 짐승처럼 끌려나갔고 박 회장은 구급대원들에게 실려나갔다. 며칠 뒤 마침내 정유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검찰청 서버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찾아냈다. 5년 전 이동욱 사건의 원본 파일은 분실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영구봉인 및 파기 처리되어 있었다. 일가의 교통사고 파일에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그 모든 광경을 무대 아래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혹독했던 싸움을 끝낸 자의 씁쓸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아들 서준에게 일어났다. 서준이가 하굣길의 검은 차 한 대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왔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했다. 차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저 멀찍이서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경기를 일으켰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정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의 힘을 가진 검사, 여론의 힘을 가진 기자,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 작지만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진성그룹을 무너뜨린 그날의 기자회견은 정의의 기습이라 불리며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에는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시간은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치유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은밀했다. 강민혁이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박만수 전 경사를 만났다는 보고가 최 실장의 책상 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선술집에서 만나는 장면과 부둣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고화질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태진 회장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는 병상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되었지만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인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김승철 기자의 편집국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거대한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대담한 공동작전이었다. 모든 죄를 자백한 초의 실장은 감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의 자백은 정유진 검사가 진성그룹의 비호 세력을 척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검찰과 경찰, 정계까지 뻗어있던 부패의 사슬이 줄줄이 끊겨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수진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자동차가 충돌하고 쇠가 찢어지는 끔찍한 효과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정유진 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댄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강민혁이 일깨워준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먼저 강민혁은 현장에서 계속 움직이기로 했다. 그의 임무는 헤드라이트 파편이 박지훈의 차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내고 진성그룹의 방어벽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김승철 기자의 탐사보도는 그 해의 기자상을 휩쓸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임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낡은 잠바 차림으로 또 다른 비리의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에게 세상은 여전히 싸워야 할 불의로 가득 찬 곳이었다. 최 실장은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그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는 박지훈을 자신의 세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차가운 명령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동욱, 그의 이름 앞에는 숨겨진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5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아이와 그 가족이 언론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소녀는 이동욱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그에게 의상자 시민 훈장을 추서했다. 정유진은 내부에서 법적인 칼을 갈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넘겨준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칠 준비를 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냉기가 가시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수진의 마지막 남은 용기와 희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오수진 그리고 서준이는 다시 왕가의 언덕 메모리얼 파크를 찾았다. 그들을 억압하던 거대하고 위압적이던 박지훈의 묘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이제 작지만 단정한 평범한 모습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김승철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폭탄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는 강민혁이 찾아낸 진실들을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작성하고 정유진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터뜨려 진성그룹이 법적, 도덕적으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며칠 전 박지훈의 유해는 그의 어머니의 뜻에 따라 화장되어 조용히 강물에 뿌려졌다. 오만했던 아들의 마지막 길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최 실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박만수의 얼굴에 서린 공포와 체념, 그리고 강민혁의 집요한 눈빛을 사진만으로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5년 전에 쌓아 올린 완벽한 방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체 없이 회장실로 향했다. 오늘은 이동욱의 유해를 제자리에 안치하는 날이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을 땅에 묻고 새로운 비석을 세우는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다.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몇몇 사람들만이 조용히 그를 기렸다. 작전 계획이 완성되자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흘렀다. 더 이상 강민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든든한 동지들이 함께 서 있었다. 비석에는 오수진이 직접 고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강민혁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이로운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동욱, 여기에 잠들다. 세 사람은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들고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오수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들 서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비석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없었다. 오직 아빠를 향한 순수한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시어준아, 여보, 장례식이 끝나고 오수진은 강민혁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 씨를 위하여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혁 씨,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새벽의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박태진 회장은 초회 실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서류에 첨부된 강민혁의 사진을 응시할 뿐이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리고 서준이가 스스로 되찾은 겁니다. 이동욱 씨는 영웅이셨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연대가 구축되자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민육회 다음 목표는 손에 쥔 헤드라이트 파편이 5년 전 박지훈이 탔던 바로 그 차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사고 차량은 유령처럼 사라졌지만 그렇게 희귀한 차가 대한민국 땅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차량 등록 원부를 추적하는 것은 진성그룹의 정보망에 바로 노출될 위험이 컸다. 강민혁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때 서준이가 강민혁에게 다가와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포옹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감사를 담고 있었다. 강민혁은 묵묵히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언덕 한편에서는 정유진 검사와 김승철 기자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자동차 수집가 행세를 하며 국내의 희귀 유럽 스포츠카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비공식 정비소와 부품 공급 업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지루하고 헛된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한 가닥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과거 진성그룹 일가의 차량을 비밀리에 관리했던 VVIP 커스텀이라는 정비소에서 일했던 전직 정비사를 찾아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겼네요. 선배, 정유진이 말했다. 잠시 후 또 다른 검은 세단들과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지훈의 스포츠카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차를 통째로 견인차에 실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미리 준비해온 사고차와 비슷하게 파손된 다른 국산차 한 대가 놓였다. 그들은 현장의 다른 차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고 조작된 파편들을 뿌렸다.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김승철 기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태진 같은 놈들은 사라져도 또 다른 박태진이 나타나겠지. 우리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회사의 부당한 다후에 앙심을 품고 퇴사한 그는 거액의 정보료를 제안하는 강민혁에게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강민혁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과 계속해서 싸워나갈 터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죽은 남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해요. 이러다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강민혁은 다시 자신의 어수선한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먼지 쌓인 서류들, 식어 빠진 커피,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5년 전 그날 밤. 똑똑히 기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초의 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는 어떤 차가 입고되든 절대 기록을 남기지 말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수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한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최 실장의 보고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제왕의 모습이었다. 여기가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곳. 맞나요? 정비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새벽 견인채 실려온 것은 박지훈 소유의 은색 독일제 스포츠카였다. 앞부분이 처참하게 박살난 상태였다고 했다. 그들은 독일 본사에서 직접 부품을 항공으로 공수해와 한 달에 걸쳐 완벽하게 복원했고 이후 차량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차대 번호까지 위조해 전혀 다른 차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들의 손에는 복잡해 보이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또 다른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리라. 그녀는 포기를 말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비열한 공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았다. 헤드라이트도 그때 통째로 갈았죠. 순정 부품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은 모두 잊혔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찌그러진 차문을 밀어냈다. 부서진 다리에서 비명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의 지친 얼굴에 세상을 향한 새로운 투지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헤드라이트 파편과 사라진 스포츠카 사이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증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부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 실장처럼 노련하고 의심 많은 맹수를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대담하고 정교한 미끼가 필요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왕가의 언덕이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오수진과 서준이가 아빠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서준이는 이제 꺾인 들국화가 아닌 화원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국화꽃 한 송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오수진도 하얀 국화 다발을 헌화한다. 강민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역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오수진의 위태로운 모습에서 새로운 투지를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석을 바라본다. 이제 그들은 분노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그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작전 계획은 김승철 기자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세워졌다. 강민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간다. 그는 이 하나의 승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는 세상 전부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놈이 감히 내 아들의 잠을 깨우려 하는군. 그의 발걸음 뒤로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가 다시 타올라 세상의 어딘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순식간에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최 실장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연 회장은 이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진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굴 상대로? 이건 우리 그룹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음모야.